아, 자, 롤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좀 힘들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 번호가 몇 번이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본가 봐. 자,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시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롤스는 이제 뭘 만들기로 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로 했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돼요. 개인의 권리를 깨트리면 안 돼요. 개인의 권리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안 쓸 거예요. 최소 수혜자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해요.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뭐 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거죠. 첫 번째 1원칙. 그리고 하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랑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보편적인 상황이고, 얘는 대단히 특수적인 상황이죠. 사회적 약자, 전체 구성원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 이쪽이 우선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돼야 해요. 그래서 1원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 쓸게요. 1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평등한 자유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우리 책에도 써놨지만 뭐 예를 들면 개인의 권리,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 또 책에도 있지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예를 들면 인격의 자유, 이런 자유들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요거에서도 이제 좀 심화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심화적으로 갈게요. 우리는 요즘에는 시험에서 심화적인 내용도 나오니까 좀 심화적으로 갈게요. 자, 심화적인 얘기로 잠깐 가면, 그 책에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상, 언론, 책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그냥 한 세트, 인격, 이런 자유들. 그러니까, 여기도 재밌는 거.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 자, 이런 자유는 절대 보장이에요.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이런 것들은 노직 마냥 절대성이 있어요.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국가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 거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마찬가지. 언론은 말하는 거고, 출판은 책 내는 거고, 집회는 모이는 거고, 결사는 투쟁 이거 하는 게 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들은 인격의 자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거는 절대 노터치.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잘 봐요.
소유물의 상속과 증여.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 이어서 쓸게. 소유물의 상속과 증여,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혹은 통제할 권리. 자, 요거는 개인의 소유물을 상속하고 증여하는 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 자, 그러니까 잘 봐봐요. 기본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그러나 뭐는 아니야. 절대적이진 않아서 통제가 필요할 때 통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같은 경우에 전쟁 범죄, 전범들의 재산을 국가가 싹 몰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니까 상속권을 침해하는 거죠. 대단히 특이한 사항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생산수단의 소유 및 통제. 예를 들면은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자동차 트랙터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나는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정부에서 오더니 이 공장에서 이제부터 탱크를 만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아니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인정을 해주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요 경우에 한해서만. 자, 그 다음에 이 원칙.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시험에도 나오면 꽤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면 거기 그 다음에 거기 1원칙에서 상위권 여기 1원칙 얘기 마저 합시다. 미안해요. 거기 보시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있죠. 다시 말하지만 상위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1원칙이 조금 이따 설명할 2원칙보다 뭐합니다?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다만 경제적 조건이 열악하면 (1원칙을) 지키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의 평등한 자유 좋지. 근데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다니까? 우리 가족이 굶어. 누가 나한테 노예로 와갖고 내 발바닥을 핥아 헤어지면 어떡해. 내 인격이 무너지는, 이게 경제적인 조건이 열악하면 내 평등한 자유를 지키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좀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칙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자, 여기 봐봐. 첫 번째, 이 원칙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평등을 허용하는
뭘 허용하는 사안을 제한하는 거예요?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안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불평등이 가능. 나머지는 다 누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게 대해줘야 되는 거지. 불평등을 허용하는 상황이 제한되는 건 책에 보면,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 이걸 획득할 때는 불평등이 허용돼요. 단, 불평등이 허용되지만 뭐는 줘야죠? 그렇죠. 이게 왜 불평등이 생기냐면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럼요. 뭐가 벌어지니까요. 경쟁이 벌어지니까요. 그 경쟁에 의해서 불평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뭐는 주자? 뭐는 주자? 기회는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마저 박탈해버리면 곤란해?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보시면 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만약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같은 필드로 억지로라도 끌어맞춰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를 못한 상황이야? 장학금을 줘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데 끌어다 놓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러면 장애인을 취직하는 회사한테 뭐 보조금을 준든지 뭐에든 지원을 해서 그런 사람의 취직을 장려하고 그런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억지로라도 잡아놓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다는 이 논리가 나중에 되면은 뭐에 근거가 되냐면 우리 책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뭐에 근거가 되냐면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소수자 우대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은 하나와 첫 번째가 두 번째로 나누는데 두 번째가 차등의 원칙이에요.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뭐의 원칙?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뭐는 인정? 다시 그 책에 써였지만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인정해. 하지만 누구를 위한? 뭐가 벌어지는 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격차는 좀 줄여보자는 거죠.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아예 못 따라가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격차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는 정당하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불평등은 인정해주자 이거죠. 이거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세금을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금전적 지원을 해. 잘 생각해봐.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일을 하고 버는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줘. 이거 어떻게 보면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 해줍시다? 인정해 주자 이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은 좀 살아남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렇게 살아남는 거지. 자, 1원칙, 2원칙 얘기는 했어요. 참고로 얘를 왜 3원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다가 누구를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면,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 앞에서 이 책을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나왔고, 자, 롤스는 절차적 정의 얘기했다 그랬죠. 책 보세요. 자,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분류합니다. 첫 번째, 가장 베스트한 거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 이렇게 나와요. 퍼펙트한 절차적 정의.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자, 여기 봐봐. 분배를 하면 분배가 뭐라고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분배를 함에 있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도 있고 기준도 있고 절차의 정의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현실성은 없죠. 그리고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여러분이 아까 전에 배우셨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얘는 뭐는 있지만 기준은 있지만 절차의 공정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죠. 얘는 겁나 뭐가 많다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한계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서 롤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거죠. 자신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 뭐는 없지만 나누는 기준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절차는 있는 거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롤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요. 자,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끝났겠지만 아직 하나 남았어요. 라스트 하나. 이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롤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만 라스트, 여기다, 요쪽을 지우고 해볼게요. 그럼 좀 많이 중요한 거라. 2020년 수능 기출문제고요. 2021년에도 당연하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건 2019년 수능 완성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표현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처음 등장을 해서 대다수의 롤스의 정의론을 잘못 알고 가르쳤던 대단히 많은 선생님들이 뒷목을 잡았죠. 왜냐하면 롤스의 정의론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정의론에서 언급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나왔을 때 대단히 놀랬었고 수능에 바로 나왔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자, 번호는 넘어갈게요. 자, 라스트입니다. 하나만. 우리 책에는 106쪽에 쌤 팁하고 2018년 수능 완성 78페이지 2019년 수능 기출 2019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2020 수능이죠. 자, 얘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예요. 자, 발표해 주세요. 잘 적으세요.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보죠. 롤스는 복지국가를
찬성했을까? 라고 질문을 해봅시다. 롤스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찬성했을까? 정답은 노예요. 롤스는 뭘 지지하지 않았어요?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응? 잘 봐봐. 잘 봐봐. 복지국가는 뭐를 복지국가라고 하죠? 뭐 됐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자한테 세금 걷어서 누구를 도와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기본 개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마인드에 의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앞에서도 롤스도 부자 세금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뭐 차등의 원칙이든 뭐든 겁나해서 여기 보세요. 최소 수혜자에게 금전적 지원 이거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세금 걷어서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세금 걷어서 하는 거예요. 롤스가 신경 썼던 건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을까야.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롤스 얘기랑 뭐가 다른데? 복지국가의 이념은 부자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돕재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가 다른지. 복지국가 이념하고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가 갖는 차이점. 이건 공통점이고요. 부자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누는 건 공통점. 자, 잘 보세요. 복지국가는 분배가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받은 다음에 세금을 걷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배 완료 후에 세금 걷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뭐가 끝났어요? 획을 갖고 왔어. 나는 부자고 난 이미 부자인데 굳이 가난한 사람을 왜 도와야 돼? 라는 논리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난 이미 부자인데 왜 너를 도와? 이해가세요? 월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월급 받았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금 좀 내주세요 라고 하면 이미 모임으로 이미 부자들은 뭐 합니다? 세금에 저항하죠. 내가 노력해서 돈 버는데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거들려 그래?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소득에 대한 분배가 완료된 다음에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 거치지도 않을 뿐더러 빡센 거야. 그리고 부유가 집중돼 있는데 이미 잘 생각해봐. 이 부자들은 이미 돈이 많잖아. 기득권도 갖고 있고 사회 제도나 법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 되는 건 점점 복지국가는 이게 되게 대단히 좋은 제도 같지만 잘 안 굴러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걸 갈아엎고 재산 소유의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 소유의 문제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잡아봐. 뭐 하기 전에 당신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당신들에게 소득이 돌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뭘 맺는 거야? 서약을 받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혹여 네가 부자가 되금 세금을 더 내기로. 이해가?
만약 당신이 뭐가 된다면 부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기로 하시죠. 라고 도장 꽝꽝꽝. 법적인 효력도 갖게. 이게 뭐 어쨌다고. 지금 분배 전이잖아. 분배 전이잖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잘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완전히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분배 전엔 우리가 그 상황을 몰라. 아까 전에 인간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 땅바닥에 갈지 내가 맨 위에 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 부자 되면 세금 더 냅시자라는 서류에 뭐 할 수밖에? 사인을 하는 거지.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안전망 역할로. 그렇게 사인을 해놓고 뭘 거두면? 세금을 거두면 이렇게 사인을 받아놓고 이제 분배가 일어나면 자, 너 이제 사전에 아까 전에 약속했지? 이거 법적인 강제력도 있어? 세금 좀 더 내.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그렇죠. 조세에 대한 저항이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를 여기 아까 전에 최소 소유자를 돕자는 차등의 원칙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 롤스는 무슨 사회를 원했냐면 사회가 대단히 질서정연하고 개인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가 적어지는 중산층이 많은 아름다운 사회를 꿈꿨어요. 그거를 이제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롤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있다가 롤스 얘기들이 계속 언급될 텐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롤스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롤스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봅시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